안녕하세요. 부모가 없어도 외롭지 않던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고아예요. 태어나서 부모님의 얼굴을 실제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최근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겪어야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기를 잘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저와 같이 힘겹게 살아온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어릴 적 조부모님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에게 듣기론 제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빠는 먼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절 맡기고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젊었을 적부터 시장에서 콩나물 국밥 장사를 하셨던 할머니는 말투는 좀 험하셨지만 마음은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고아라고 동네 애들에게 놀림받은 제가 펑펑 울며 할머니 가게에 찾아가면 할머니는 손님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뛰쳐나와 그 애들을 호되게 혼내셨죠. 게다가 그 애들의 집까지 찾아가 그 애들의 엄마에게까지 두 팔을 걷어붙이고 호통을 치셨어요. 어디 애들한테 가르칠 말이 없어서 고아라는 말을 가르쳐? 이놈의 여편네야. 넌 어디 천년만년 살아서 네 새끼 끼고 살 것 같냐? 이웃끼리 서로 보듬고 살지 못할 망정 어디 어린애 마음에 생채기를 내, 생채기를.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 네 자식 때문에 내 귀한 새끼 눈에 또 한 번 눈물 흘릴 일 생기면 그땐 두고 봐. 할아버지는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시던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번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의 몸에선 흙먼지 냄새가 가득했는데 어린 전 할아버지의 채취와 어우러진 그 냄새가 참 좋아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그 품에 안겨 코를 박고 얼굴을 비비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번쩍 안아들곤 허허하며 웃으셨죠. 그렇게 절 사랑해 주셨던 두 분 덕에 전 하나도 외롭지 않게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겐 아빠 아래로 딸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서울에서 결혼 생활을 하던 제 고모였죠. 고모는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선물을 하나씩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윤서 잘 있었어? 이번엔 고모가 뭐 사왔게? 헐, 메이커 가방이다. 얼마 안 있으면 중학교 입학식이지? 좋은 가방 메고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 우리 윤서 공부 무지 잘한다며? 고모가 항상 우리 윤서 응원하고 있어. 알지? 고모,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윤서야, 고르긴 네 고모가 골랐어도 돈은 이 고모부가 낸 거다. 고모부도 진짜 좋아해줘라. 고모와 고모부는 제게 무척 잘해주셨어요. 그래서인지 두 분은 마치 제게 크리스마스 같았죠. 두 분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항상 들뜬 마음과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은 너무 이른 시기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할아버지는 그만 8층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추락을 하셨다더군요. 희미하게 남아 붙어있던 숨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구급차 안에서 허무하게 끊어져 버리셨다고 해요. 안 돼. 아직 할아버지 안 죽었어. 할머니, 할아버지 좀 깨워봐. 할아버지 손녀 윤서 왔어. 제발 눈 좀 떠. 할머니는 울부짖는 저를 품에 안고 흐느끼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에게 안겨 세상이 무너질 듯 오열했죠. 그렇게 우린 할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빠가 없던 제게 누구보다 자상하고 든든한 아빠 역할을 해주셨던 할아버지의 빈자린 너무도 크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두 달, 석 달이 흐르자 어떻게든 산 사람은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빠르게 일상을 찾은 데는 다름 아닌 할머니의 역할이 컸습니다.
윤서야, 밥 먹어라. 아유, 밥을 너무 많이 했구먼. 십수년을 세 명치 먹만큼 밥을 해댔더니 이놈의 손이 그 양을 기억하고 있었나 보네. 뭘 또 눈물을 그렁거려. 그럴 것 없어. 네 할아버지가 네가 밥도 못 먹고 질질 짜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저승에 가겠다. 자, 너랑 나랑 네 해레비 밥까지 다 나눠 먹자. 먹으면서 할아버지, 오늘도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해. 네 할아버지 목까지 열심히 살아남는 게 남은 우리가 할 일이야. 알겠어, 할머니. 그리고 괜히 눈물 짜낸다고 공부 게을리하지 말고. 윤서야, 요즘엔 공부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어. 다시 말해, 공부만이 살 길이란 소리야. 이 헬미가 빚을 져서라도 너 대학까진 어떻게든 졸업을 시킬 테니까 넌 이 헬미 믿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지?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 공부에 더 열성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고자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 남은 할머니라도 꼭 호강시켜 드리고자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제게 할머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였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던 강한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어린 제게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년 뒤 할머니 또한 그만 가게에서 일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만 거예요. 할머니는 수술이 끝난 후 중환자실에 며칠 누워 계시다가 그대로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그때가 고작 제 나이 18살일 때였죠. 윤서야, 고모랑 가자. 서울 가서 고모랑 고모부랑 같이 살자. 그렇게 저는 고2의 나이에 고모를 따라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 고모를 따라오긴 했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평소에 저에게 아무리 잘해주셨다고 해도 자식이 둘이나 있는 고모부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과연 반겨주실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고모부는 저의 이사를 위해 차를 끌고 할머니의 집으로 내려온 그날 절 보자마자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윤서 고모분의 큰딸 되기로 했다며? 고마워. 고모분의 집으로 와줘서. 고모부가 윤서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윤서 마음에 들게 열심히 노력할게. 오히려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전데 고모부는 도리어 제게 가족이 돼주어 고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어찌나 따뜻한지 저는 고모부의 품에 안겨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그리고 고모와 고모부와 함께 서울의 고모 집에 도착한 날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빼꼼 열더니 절 부르더군요. 누나! 방문을 연 사람은 바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사촌 남동생과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그 두 사람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손을 꼼지락거리더니 이내 제게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 후 부끄러운 듯 후다닥 방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누나,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언니, 우리랑 오래오래 살아. 그렇게 고모네 가족은 단 한 명도 절 불청객 취급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부모 복만 없었다 뿐이지 가족 복은 타고난 사람이라는 걸 느껴 참 감사했죠. 그리고 고모와 고모부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저를 위해 입시학원 등록도 해주었어요. 윤서야, 너만 괜찮으면 고모랑 고모부가 입시학원에 보내주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정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울 학원비가 한두 푼이 아닌데요, 뭘. 네 고모부 인쇄소가 잘 돼서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설사 사정이 빠듯하다고 해도 고모가 너 하나 공부 못 시킬까 봐? 돈 때문에 너 제대로 공부 못 시켰다간 먼저 가신 네 할머니가 귀신이 돼서라도 쫓아와서 날 막 혼내실 거야.
네 할머니 무서워서라도 그렇게는 안 되지. 넌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딱 고등학생답게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해. 그게 고모랑 고모부를 진짜로 위해주는 거야. 알았지? 고모와 고모부는 각종 문제집이며 학원비며 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 감사한 마음에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저를 믿어주는 두 분을 절대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죠. 고모와 고모부는 제 수능날 절 수능 시험장까지 태워다 주셨고 제 수능이 끝날 때까지 시험장 앞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윤서야, 여기 도시락. 여기 엿도 얼른 하나 먹어. 그래야 턱하고 원하는 대학에 붙지. 아우, 떨려. 왜 이 고모부가 윤서 너보다 더 떨리는지 모르겠다. 윤서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잘못 봐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와.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외식하자. 우리가 여기서 시험 끝날 때까지 꼼짝 않고 응원하고 있을게. 우리 윤서 화이팅! 그리고 떨리는 합격자 발표 날, 저는 당당히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고모는 저를 얼싸안고 방방 뛰셨고 고모부는 벅차오르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고모와 고모부는 4년 내내 제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처음 등록금을 내주셨을 때 저는 두 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죠. 감사해요, 고모, 고모부. 저 과외 알바 열심히 해서 이 돈 꼭 갚을게요. 그리고 다음 학비는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다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얘 좀 봐. 누굴 못난 고모로 만들려고 그러니? 갚긴 뭘 갚아. 이거 네 할머니가 남기신 돈이야. 고모랑 고모부 돈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분명 저를 걷어주고 공부시켜 주신 돈만 해도 한두 푼이 아니었을 텐데 두 분은 항상 제게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 몰래 과외 아르바이트를 3개나 뛰었고 그 돈으로 두 분께 매번 선물을 사다 드렸죠. 두 분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일을 해서 이런 걸 사오냐며 절 타박하셨지만 내심 입에 걸린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이거 이 벨트 우리 큰딸이 사준 거야. 멋지지? 그 녀석 내가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는다니까. 어허, 만지지 마. 때 묻어. 고모부는 제가 처음 사다 드린 벨트를 주름이 가죽이 찢어질 때까지 사용하셨어요. 누가 봐도 뽐내듯이 배를 내밀고 다니며 은근슬쩍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에게 자랑을 하곤 하셨죠. 고모는 창피하게 왜 그러냐며 고모부에게 핀잔을 주셨지만 고모 또한 제가 사다 드린 브로치를 동네 슈퍼에 갈 때도 항상 차고 다니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어요. 저는 힘겨운 취준생 시기를 지나 졸업한 지 2년 만에 드디어 화장품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커다란 대기업의 말이죠.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특히 취업 준비 기간 내내 저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애를 태웠던 고모께선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장하다 우리 윤서. 아휴, 이제 정말 다 키웠구나. 다 키웠어. 하늘에 계신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네 아빠가 딱 네 나이 때 세상을 떠났는데 네 아빠가 살아서 이런 널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고모는 생전 안 하던 아빠의 이야기까지 꺼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모부는 그런 고모를 안아주며 연신 어깨를 다독여 주었죠. 저는 회사를 다닌 지 1년 뒤 고모의 집을 나왔어요. 회사와 집의 거리가 같은 서울 아닌데도 꽤나 멀어 회사 근처에 원룸을 하나 얻었거든요. 이삿날 두 분은 저를 원룸에 데려다 주면서 연신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더군요. 에이, 고모부 또 우신다. 울지 마세요. 제가 어디 뭐 멀리 가요? 그래봤자 같은 서울 아닌데 자주 놀러 갈게요.
문단속 잘하고 밥 꼭 잘 챙겨 먹고 자주 전화해야 한다. 알았지? 아이고 그만 울어요 여보. 윤서야, 네 고모부 통곡하기 전에 이만 가야겠다. 고모가 반찬해서 또 금방 올게. 알았지? 저는 그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고모와 고모부, 이렇게 두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 드디어 홀로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번 후엔 고모와 고모부뿐 아니라 두 분 몰래 사촌 동생들에게 연락해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몇십만 원씩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어요. 비록 고모와 고모부처럼 그 둘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지 못했지만 두 분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고, 또한 저를 친남매, 친자매처럼 대해준 두 사촌에게 마지 노릇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32의 나이엔 1년여간의 연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절 많이 좋아해 주었고 저 또한 결혼 정년기가 되었기에 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결국 전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그 사람의 모친이 절 극심하게 반대했었거든요.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리고 우습게도 자신의 엄마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남자는 제게 사과 한 번 없이 절 매몰차게 떠나버렸습니다. 대단한 줄 알았던 그 남자의 마음은 사실 보잘것없이 나약한 것이었던 거죠. 그때의 일은 제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어요. 이후로 저는 앞으론 그냥 결혼 생각 없이 혼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할 일도 없거니와 절 금이야 오기야 길러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고모와 고모부를 욕보이는 것 같은 망언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일을 전혀 모르던 고모와 고모부는 결혼은커녕 연애 한번 않는 저를 무척이나 걱정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핑계를 대며 매번 대화의 주제를 돌려버렸어요. 저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싱글 라이프를 이어갔습니다. 돈이 제법 모이자 저는 원룸을 떠나 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었어요. 다른 곳에 정신 팔릴 일이 없으니 업무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기에 저는 빠른 승진을 이어갔죠. 그렇게 저는 30 후반의 이른 나이에 어느덧 그 대기업의 과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취미에 빠져 동호회 활동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 저는 다른 동호회 사람들과 우연히 합석하게 된 회식 자리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건설회사 설계팀에서 일하고 있는 37살 박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보다 2살이 어렸던 그 사람은 처음 만난 날 이후 절 줄기차게 쫓아다녔습니다. 동호회까지 저와 같은 곳으로 옮기며 말이죠. 처음엔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직장이며 외모는 번듯하고 멀끔했지만 저보다 2살이나 어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결혼도 연애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동호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에게 끈질기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누나,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 이태원에 진짜 맛있는 파스타 집이 있는데 저랑 저녁 식사 안 하실래요? 파스타? 됐다 이 꼬맹아. 저기 가서 발장구나 치고 놀아라. 어? 이 누나 바쁘거든? 전 그때마다 웃으며 그 사람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 어느 날 저는 그 사람과 술을 한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체 왜 남자를 만나지 않으려 하냐고 묻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제 가정사와 몇 년 전 받은 잊지 못할 상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왜 남자 만날 생각이 없다는지. 알았으면 이제 그만 찾아와. 전 쓰게 웃으며 그 사람을 다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였다면 제 이야기를 가볍게 듣고 넘기거나 심한 경우엔 도망을 가기도 했는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그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는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을 하더니 제 이야기가 끝날 무렵엔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 몇 년 전에 그런 놈이 아니라 제가 누날 만나서 감싸줬어야 했는데 고모네 가족분께 말도 못하고 누나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심으로 공감하고 슬퍼해주는 그 사람에게 전 결국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1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비록 제가 나이가 더 많긴 했지만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성숙하고 진국인 사람이더군요. 문제가 생기면 현명하게 문제를 바로잡고 나서야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꼬마들에게까지 존댓말로 상냥하게 인사를 해주는 다정하고 예의 바른 남자였죠. 그 사람은 제게 청혼을 했고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을 약속한 후 우리가 제일 먼저 계획한 일은 다름 아닌 양가의 인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난 위로 2살 차이 나는 형이 한 명 있고 아래로는 9살 차이 나는 늦둥이 여동생도 있어. 우리 부모님이 워낙에 금술이 좋으셔서 말이지. 엄마 성격이 좀 까칠하긴 한데 아버지 성격이 워낙에 두루뭉술하셔서 합이 잘 맞으셔. 게다가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정작 집안의 중요한 문제는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시는데 엄마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주는 편이라 별다른 잡음도 없어. 그래, 좋은 가정에서 자랐구나, 당신. 그럼 당신 형은 결혼하셨어? 그게 결혼을 한 번 하긴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이혼했어. 전 형수가 뭐랄까 자기밖에 모르고 문란한 사람이었거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데 전 형수를 키워준 엄마란 사람이 집안일엔 영 관심도 없고 밖으로만 돌던 사람이라 형수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나 봐. 전 형수가 직접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매번 귀찮다고 집안 행세엔 불참하고 명절에도 당일에 얼굴만 쑥 비치면서 차려놓은 밥만 먹고 잽싸게 돌아가고 보다 못한 엄마가 한마디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10마디로 받아쳐서서 엄마가 뒷목 여러 번 잡았지. 마지막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 걸 형한테 걸려서 이혼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형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전에도 밖으로 나돌면서 술을 엄청 마셔댔대. 애 없이 이혼한 게 천운이지 뭐. 그 이야기를 듣자 저는 지난날 겪었던 아픔이 떠올랐어요. 이미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며느리에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는 예비 시부모님이 부모님이 2분 다 안 계신 저를 색안경을 끼고 보시진 않을까 싶어 걱정이 앞섰죠. 당신 부모님이 날 마음에 들어 하실까? 부모 없이 자랐다고 싫어하시진 않을까? 걱정하지 마. 당신 평소 모습대로만 하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아무래도 첫 며느리가 사고도 많이 치고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서 엄마가 둘째 며느린 제발 제대로 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이겠어?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럼 있지. 나 부모님 안 계신다는 말 2분께 말씀드리지 말아줄래? 2분이 미리 편견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날 만나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부탁해. 그 사람은 제 말을 듣더니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경우에서건 제 의견을 존중해 주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한우 세트를 사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향했어요. 날이 선선한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죠. 아이고, 어디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을까? 많이 먹거라 아가. 윤서라고 했나? 이 예비 시애비가 편하게 불러도 되지? 그럼요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저 한 그릇 더 주실 수 있으세요? 과식하면 안 되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밥이 계속 들어가네요. 아 그럼 되고 말고
복스럽게 잘 먹으니까 더 예쁘다. 대기업 과장이라고? 싹싹하지 성격 좋은 데다 능력까지 좋지. 내가 이제야 며느리 복이 좀 생기려나 보다. 많이 먹으렴. 식사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상을 다 정리한 후 다 같이 둘러앉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마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계속 두근거리며 기다리던 질문이 예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고 말았죠.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곤 정중하고 또박또박한 말투로 준비해간 말을 꺼냈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는 갓난쟁이인 저를 제 조부모님께 맡기고 떠나셨어요. 지금은 생사 여부도 알지 못하고요. 그럼 지금 고아란 소리니? 예비 시어머니는 짐짓 굳은 표정으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공기가 싸늘해졌음을 느꼈지만 기죽지 않고 할 말을 이어나갔죠. 아니요. 이후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이후엔 서울에 사시던 고모와 고모부가 절 돌봐주셨고 지금은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아니지만 네 분 다 저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네 분 다 제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죠. 항상 든든한 가족들과 함께 살았으니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저는 참을성 있게 예비 시부모님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저에 대해 설명을 했다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내 정적을 깬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파기에 충분했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그게 고아지 뭐야. 어디서 말장난이니? 에휴, 이번에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 좀 보나 했다. 첫 번째 며느린 아빠 없이 자라서 순 제멋대로 해 못 배워먹은 티를 팍팍 내더니 이제 뭐 고아? 양친이 없어? 부모 중 하나만 없어도 그 모양이었는데 부모가 둘 다 없는 애는 오죽하겠니? 세상에 집안 좋고 참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우는 어디서 이런 애를 데려왔어? 내 팔자야. 예비 시어머니는 첫 번째 며느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 것 같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흘기며 혀를 끌끌 차더니 제 가정 환경까지 들먹이기 시작했어요. 대기업 다니는 거 보니 공부는 좀 했는지 몰라도 분명 가정교육은 제대로 못 받았을 거다. 안 봐도 눈에 훤하지 뭐. 아무리 잘 키웠다고 해봤자 진짜 부모만큼 잘 가르쳤으려고? 네 조부모도 고모 고모부라는 사람들도 그냥 오갈 데 없는 처지인 널 굶어 죽지 않게만 걷어준 거겠지. 아 밑바닥 고아 출신 싹수를 그 사람들이 못 알아봤겠어?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와 고모부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셨던 네 분이 저 때문에 남의 입에서 저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죠.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곤조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저 그렇게 밑바닥처럼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거 맞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제가 뭔가 실수를 했다면 모진 말씀을 하셔도 달게 듣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못 배워 먹었다는 말은 저를 금이야 오기야 아끼고 가르치신 네 분을 욕되게 하는 말인지라 듣기가 너무 거북하네요. 뭐?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이것 봐라 이것 봐. 부모 교육 잘 받은 애들은 어른이 말하면 그저 네네 하는 법이야. 지금 네 행동이 네가 가정교육을 똑바로 잘못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니? 어머님은 그런 자식들에게 밖에서 누가 부모를 욕보이더라도 무조건 참고 네네 하라고 가르치셨나요? 제가 본 정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던데요. 누구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바른 사람이죠. 제게 부모나 다름없는 분들을 모욕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참기만 한다면 그게 바로 제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어머님,
혹시 제 말이 무례하게 들리셨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절 키워주신 분들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은 제가 조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아이고, 머리야. 예, 됐어. 난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르는 고아는 절대 내 며느리로 못 들인다. 우리 집안 질이 떨어져.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돼.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부모님 없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사람한테 장하다고 칭찬해주지 못할 망정. 대체 이게 무슨 신뢰예요? 이 사람,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주관 있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라고요. 당장 사과하세요, 엄마.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여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도리어 예비 시어머니의 화를 돋운 모양이더군요. 에휴, 꼭 저런 근본 없는 애들이 남자 하나는 잘 구워 삶아 먹지. 우리 착한 아들을 벌써 저렇게 쏙 홀려놓은 것 좀 봐라. 아주 불려시가 따로 없어. 정우 너 어디 여자한테 헷가닥해서 이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 말아야? 네 형 때 못 봤어?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여자 잘못 들여서 어떻게 됐니? 어? 아주 집안을 발칵 뒤집어 버렸잖아. 그렇게 데이고도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중에 너도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채로 이혼당하고 싶어? 난 절대로 그 꼴은 못 본다. 엄마!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과장님?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옆에서 들려왔어요. 우린 모두 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어요. 아직도 그때 그 장면이 고스란히 기억납니다. 그 사람은 이후 제게 둘도 없는 귀인이 되었거든요. 지숙 씨? 맞죠? 김 과장님 맞으시죠? 그 사람은 바로 저희 회사의 저희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고작 2년밖에 안 된 어린 사원이었죠. 그리고 그 직원은 바로 예비 남편의 늦둥이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지숙 씨는 막 외출을 했다 집에 돌아온 모양이더군요. 세상이 아무리 좁다지만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지숙 씨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쩔 줄 모르겠는 표정으로 저와 예비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고 저 또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지숙 씨를 바라봤어요. 지금 이게 상황이... 지숙 씨가 이 집 딸이었어? 그럼 당신 동생이 지숙 씨였던 거야? 세상에, 별 희한한 인연이 다 있네. 당신 우리 지숙이랑 아는 사이야? 예비 남편 또한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듯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여전히 지숙 씨를 바라보며 더듬더듬 대답을 했죠. 우리 팀 직원이야. 왜 한 번 얘기했지? 우리 회사에 착한 막내 여직원 한 명 있다고. 아, 기억나. 그게 지숙이었다고?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지숙 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를 보는 지숙 씨의 표정은 이제 놀라움에서 반가움으로 바뀌어 있었죠. 세상에, 맞다. 작은 오빠가 결혼할 사람 오늘 인사시키러 온댔지? 완전 깜빡하고 내 볼일만 보고 들어왔네. 근데 과장님이 우리 오빠랑 결혼한다는 분이었어요? 세상에, 과장님, 저 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과장님을 우리 집에서 다 뵙다니요. 과장님, 저희 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 지숙이 네 회사 과장님이라고? 이 상황이 너무 얼떨떨하다는 듯 예비 시어머니는 지숙 씨를 보며 떨떠름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숙 씨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앙칼지게 말하더군요. 우리 팀 과장님이야. 엄마, 나 다 들었어. 빨리 우리 과장님한테 사과해. 뭐? 사과? 그래. 엄마, 우리 과장님이 회사에서 얼마나 신망받는 분인 줄 알아? 후배 잘 챙겨, 동기 중에 승진도 빨라. 상사들이 좋아하는 건 말해 뭐해? 입만 아프지.
어, 그러니? 엄마, 내가 처음 입사해서 매일 욕만 먹고 다닐 때 유일하게 본인 시간 빼서 저녁까지 일 가르쳐 주시고 따로 날 불러내서 커피까지 사주신 분이 바로 여기 과장님이야. 나 기운 내라고. 엄마도 알지? 나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 엄청 힘들어했던 거. 우리 과장님 평소엔 좀 무섭고 엄해도 일 잘하고 인품까지 훌륭한 분이야. 나도 과장님한테 말 함부로 못하는데 엄마가 뭔데 과장님한테 그런 막말을 해. 엄마, 지금 진짜 큰 실수한 거야. 남들은 줄 서도 못 만나던 사람이 우리 과장님인데 이런 사람 오빠가 엄마 때문에 놓치잖아? 그럼 작은 오빠 인생을 망쳐놓는 거야. 바로 엄마가. 얼른 과장님한테 사과드리라니까. 나 과장님 눈 밖으로 벗어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지숙 씨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비 시어머니를 몰아붙였어요. 지숙 씨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비록 직급 차이가 있어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제가 입사 초반에 지숙 씨에게 잘해줬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매번 기가 죽어있는 모습이 참 안쓰러워서 말이죠. 예비 시어머니는 늦둥이 딸의 타박에 흠칫 움츠러들었는지 한풀 기가 꺾인 모습이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입을 삐죽이며 지숙 씨의 시선을 피하자 지숙 씨는 한층 더 언성을 높여 예비 시어머니를 닥달했어요. 얼른 사과드리라고. 진짜 내가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엄마 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예전 새언니 처음 봤을 땐 그렇게 참하고 예쁘다고 칭찬하다가 나중에 뒤통수 세게 맞더니 작은 오빠가 겨우 제대로 된 사람 데려오니까 뭐? 결혼을 못 시켜? 진짜. 과장님, 제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어떡해요? 기껏 저희 집에 와주셨는데 이런 소리를 듣게 해드려서요. 지숙 씨는 급기야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더니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는 잔뜩 치켜떴던 눈꼬리를 내리고 무안한 표정을 지으며 태도를 확 바꾸더라고요. 아니 내가 알았나. 세상 참 좁네. 거참. 저 윤서야, 내가 미안하다. 난 그저 일전에 많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너도 그저 며느리란 것하고 똑같은 애일 줄 알고. 걔도 처음엔 얼마나 착하고 살갑게 굴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 모습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된통 당했지. 거봐 엄마, 내가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 이 사람 가끔씩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 빼고는 일밖에 몰랐던 사람이야. 남자애도 전혀 관심 없다는 거 내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만나줬던 거라고. 그런 사람한테 이게 무슨 무례야? 예비 남편은 아직도 환한 기색을 전부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웅얼거렸죠. 난 네가 이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해줬으니까 몰랐지. 그렇게 왜 진즉에 얘기를 안 해줬어? 이 사람이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지. 나도 엄마가 이렇게 편견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일 줄 미처 몰랐고. 엄마, 진짜 오늘 실수 많이 했어. 이 사람한테 꼭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바로 그때 여태 아무 말 없이 잠자코 계시던 예비 시아버지께서 불쑥 입을 여셨습니다. 합격! 우리 며느리로 합격이다. 그래, 당신 얼른 다시 사과해. 어느 뭐로 보나 좋은 얘기밖에 안 들리는 이런 좋은 애 당신 실수로 놓칠 셈이야? 평생 정우랑 지숙이한테 원망 들으면서 살 거야? 에휴, 알겠어요. 알았어. 윤서야, 내가 다시 한번 미안하다. 내가 그저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대었어. 그래도 걔는 걔고 넌 넌데 내가 이상한 편견에 휩싸여서 너에게 막대 먹고 심한 말을 내뱉었다.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마. 부디 마음 풀고 우리 지숙이랑 정우 나쁜 눈으로 보지 말아다오. 못된 건 엄마인 나지. 우리 애들이 착한 건 너도 잘 알잖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두 손으로 싹싹 빌라면 내 그렇게 할게. 정말 미안하다.
예비 시어머니가 비로소 정말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사과하자 그때서야 제 기분도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랑 고모 고모부에 대한 잘못된 말씀하신 것만 사과해 주시면 저도 기분 풀겠습니다. 전 그거면 돼요. 그래. 아이, 내가 당연히 그래야지. 윤서 할머님, 할아버님,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제 말 들리시지요? 제가 어리석어서 두 분을 욕보이고 두 분 손녀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지금 일 두고두고 윤서에게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고모 고모부께는 내가 상견례 때 직접 사과드리마. 약속하마. 그러니까 이제 기분 풀어다오. 어?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로 눈앞에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 양 간곡한 어투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제야 저는 다시 예비 시부모님에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그래도 아랫사람이 한 이런 부탁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텐데 곧장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정우 씨와 함께 잘 살아가 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성에 차지 않는 부분도 분명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씩 제게 잘 가르쳐 주시면 제가 최고의 며느리 못 되더라도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할게요. 믿어주세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할까. 사실 난 처음부터 윤서 네가 마음에 들었다. 내가 고아라는 말만 안 들었으면 넌 더 볼 것도 없이 내 며느리로 합격이었어. 엄마, 고아 아니라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야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식사 때의 다정한 태도로 돌아가 제 손을 잡으며 칭찬을 하셨어요. 예비 남편이 고아라는 말에 다시 눈을 부릅뜨자 예비 시어머니는 황급히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말씀을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래, 참 고아가 아니지. 아니야. 아유, 이놈의 입이 문제야, 문제. 미안하다, 윤서야. 내가 앞으로 입조심하도록 노력하마. 우리 며느리 술은 좀 하니? 배도 채웠으니까 술이나 한잔 할까? 그렇게 그날 우리는 조금 어색해진 분위기를 술 기운을 빌어 마저 털어내버렸습니다. 예비 시누이가 된 지숙 씨는 아무래도 직장 상사인 제가 앞에 있으니 자세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제발 긴장 좀 풀라며 도리어 지숙 씨에게 부탁을 했죠. 이후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희 고모와 고모부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게 미리 자초지종을 들은 고모와 고모부는 무척 화를 내셨지만 제 사촌 동생과 자신의 자식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허리 숙여 용서를 구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에 화가 누그러지시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분이니 나쁜 분은 아닌 것 같다며 말입니다. 저는 이듬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네요. 제 결혼식 때엔 당연하게도 혼주석에 고모와 고모부가 앉아주셨어요. 제가 부탁할 일도 두 분이 제게 먼저 말을 꺼낼 것도 없이 아주 당연하게 말이죠. 지숙 씨, 그러니까 제 시누이는 얼마 전 드디어 대리로 승진을 했습니다. 새언니, 아니, 여긴 회사니까 과장님이라고 불러야죠. 우리 오늘 회사 끝나고 맥주 한 잔 어때요? 제가 승진턱 쏠게요. 처음엔 시누이가 절 많이 어려워했지만 2년 새 우리는 제법 많이 친해졌어요. 시누인 또한 굉장히 바른 사람이라 저에게 업무에 관해 혜택을 받으려는 행동은 일절 자제하면서도 사석에서는 절 새언니하고 살갑게 부르며 잘 따랐죠. 저 또한 제 사촌 동생들을 대하듯 시누이를 아껴주었고요. 가끔 시누이가 업무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면 선을 넘지 않는 정도에서 곧잘 도움을 주기도 해요. 남편은 아직도 그때 일을 저에게 미안해하곤 합니다.
저는 다 지난 일이니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남편은 제가 한번 받았던 상처를 자신의 안일함으로 또 후벼 파놓았다며 평생 제 옆에서 두고두고 갚아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갚을 건데? 어, 어떻게 할까? 그럼 내 옆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줘. 난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 약속 지킬 수 있지? 그럼 당연하지. 난 당신보다 꼭 하루 더 살 거야. 당신이 평생 외로워하지 않도록 말이야. 몇 달 전엔 고모부의 칠순이었어요. 고모와 고모부, 저와 남편,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하나씩 있는 두 사촌 동생 가족들까지 총 10명의 식구들이 다 같이 얼마 전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여행하는 내내 고모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나 몰라요. 내가 정말 미친다. 너 애들하고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이 여행 비용을 죄다 혼자 냈다며? 애들이 낸다고 해도 절대 내지 말라고 아주 화까지 냈다면서? 너도 조만간 박서방이랑 애 낳으려면 돈 펑펑 쓰지 말고 돈을 모아둬야지. 너 나랑 네 고모부한텐 비밀로 하고 경호랑 제이 결혼할 때도 1,000만 원씩 줬다며? 얼마 전에 경호 제가 다 불었어. 네가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일개 회사원인데 어디 겁도 없이 그만한 돈을 턱턱 내. 박서방 자넨 얘가 여행 경비 다 내도록 안 말리고 뭐 했어? 아이, 말리긴요, 장모님. 집사람 의견에 제일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바로 전데요. 그리고 장모님, 저도 이 사람만큼 돈 잘 벌어요. 정 마음 쓰이시면 다음에 맛있는 거 해주세요. 전 장모님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남편은 고모와 고모부에게 장모님, 장인어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 또한 두 분께 사부인, 박가사돈이라고 부르시죠. 정말 재미있는 건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몇 달에 한 번씩 저희 고모에게 문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말이죠. 사부인, 오늘은 제가 윤서에게 닭갈비를 해 먹였습니다. 애가 어찌나 먹성이 좋은지 윤서 먹는 모습만 보면 제 마음이 다 흡족해져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제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만큼 앞으로 제가 윤서한테 더 잘할게요. 시아버지는 제게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껄껄 웃으셨어요. 네 시어머니는 그게 너한테 한 잘못을 두고두고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사돈 어른들이 시집 보낸 딸 자식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켜드리는 거 말이야. 네 시어머니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저렇게 뒤끝이 길어. 아마 나이 80이 넘어서도 분명 저러고 있을 거다. 그래도 요즘 네 시어머니는 며느리 너 때문에 하루하루 살맛이 난단다. 모임이라도 나가면 며느리 자랑한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물론 나도 그렇지만 며느리 넌 우리 부부의 자랑이야. 시아버지의 너스레에 저도 그만 따라 웃고 말았어요. 전 지금 시댁에도 자주 왕래를 하며 시부모님과 사이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한 후 쭉 지방에서 살고 계시는 시숙께선 제게 가끔 전화를 해 결혼에 실패한 자기 대신 시부모님을 잘 챙겨주고 다시 두 분 얼굴에 웃음을 찾아주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곤 하세요. 조금 큰 해프닝을 겪긴 했지만 저는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부모 복은 없었지만 지금은 저를 아껴주는 수많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삶을 살고 있으니 요즘 참 살맛이 나요. 그때 시누이가 극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 아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믿지 않았지만 인연이라는 게 정말로 있긴 한가 봅니다. 틀어질 뻔했던 남편과 제가 시누이라는 귀인으로 인해 결국 결혼을 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 시누이가 귀인이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하고 산 덕분이기도 하지만은요. 역시 사람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여러분, 요즘에도 보육원이나 친척집에서 몸을 의탁하다 사회로 나오는 저 같은 처지의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비록 우리가 남들과 다른 처지에 놓여 힘들게 자랐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꼭 희망이 찾아올 거라고요. 우리가 남다른 처지가 된 건 절대로 우리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 누구에게도 기죽지 말고 항상 힘찬 매일을 살아가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